루비 컴포라디에요. 공포 특급 지옥의 도시. 밤 12시의 나들이. 시골에 사는 정아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도시로 온 정아는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하숙집에는 30명이나 되는 하숙생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소희라는 예쁘장한 여학생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 이들은 일주일도 안 돼 친자매처럼 친해졌다. 그런데 이 소희라는 여학생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매일 밤마다 12시가 되면 하숙집을 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약 2시간쯤 지난 새벽 2시면 조용히 들어와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때 소희의 몸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 젖은 흙냄새 같기도 했고 비릿한 피비린내 같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호기심이 많았던 정아는 차츰차츰 소희를 관찰하게 됐고 마침내 잠든 척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까지 했다. 그 사실도 모르는 소희는 밤 12시가 되면 슬그머니 외출했고 그리곤 피비린내를 풍기며 도둑고양이처럼 살그머니 들어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월말고사를 하루 앞둔 밤이었다.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지만 정아는 이제 도저히 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아는 소희가 나가기 전에 몰래 소희의 옷깃에 가느다란 실을 매달아 놓았다. 드디어 밤 12시가 되자 이날도 소희는 어김없이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었다. 매달아 놓은 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 풀리는 실을 보자 정아는 갑자기 오싹 소름이 끼쳐 소희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애초의 생각을 포기해버렸다. 그냥 컴컴한 방에 앉아 자꾸만 한없이 풀려나가는 하얀 실타래만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었다. 2시간이 지나도록 소희는 돌아오지 않고 실만 계속 풀리고 있었던 것이다. 호기심 많던 정아도 조금씩 가슴이 떨려왔다. 이때였다. 젖은 흙냄새 같기도 했고 비릿한 피비린내 같기도 했던 바로 그 냄새가 조금씩 풍겨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희는 보이지 않았고 손에 쥔 실타래에서 하얀 실은 계속 풀리고 있었다. 무서워 이제 이빨까지 덜덜 떨던 정아는 도저히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일어나 불이라도 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서둘러 불을 켜려고 벌떡 일어선 정아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창밖에서 소복을 입은 소희가 입과 손에 피를 묻힌 채 방 안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실을 당기고 있었다. 우정어린 죽음. 혜경이와 선영이는 국민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10년 이상을 단짝으로 지내는 절친한 사이였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오성과 한음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혜경이는 그만 폐병에 걸리고 말았다. 선영이의 엄마는 딸에게 몹쓸 병이 옮을까봐 혜경이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다. 선영이는 혜경이가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혜경이가 놀러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선영이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선영이 역시 폐병이었다. 그래도 선영이는 혜경이를 애타게 기다렸다. 어느 추운 날, 선영이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 엄마를 깨웠다. 엄마, 혜경이가 왔어. 어서 창문을 열어줘. 엄마는 놀라서 창밖을 보았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간 선영이의 엄마는 흠칫 지피는 것이 있었다. 바로 어제 혜경이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마는 선영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일부러 혜경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 날 선영이는 갑자기 높은 열에 시달리면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엄마, 혜경이가 날 부르잖아. 어서 문 열어줘. 밖에 춥단 말이야. 선영아, 사실 혜경이는 이틀 전에 이 세상을 떠났어. 아니야, 혜경이는 죽지 않았어. 나랑 같이 가자고 저렇게 부르고 있는데. 엄마, 나 빨리 혜경이랑 같이 가야 돼. 어서 문 열어줘. 이것이 선영이가 한 마지막 말이었다. 할머니를 알아본 소년. 중학교에 다니는 영수는 어려서 큰 교통사고를 당해 시력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다. 가까스로 개의 눈을 이식해서 영수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영수는 며칠 전부터 아파트 입구를 서성이고 있는 할머니를 자주 보게 되었다. 영수는 오늘도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그 할머니를 발견했다. 할머니, 혹시 누구 집을 찾고 계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란 얼굴로 영수를 쳐다보았다. 왜 그리 놀라세요? 집을 찾고 계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영수는 참 착하기도 하구나.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다 아는 수가 있단다. 그런데 영수는 이 할머니 모습이 보이니?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집에 돌아온 영수는 아버지로부터 내일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제삿날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아버지는 책상 서랍 속에서 조그만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영수에게 보여주었다. 너한테는 처음 보여주는 거지? 이분이 바로 네 할머님이시란다. 영수는 사진 속의 할머니를 보고 흠칫 놀랐다. 아니, 저 모습은 아까... 옛날부터 사람은 귀신을 알아볼 수 없지만 동물은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 요코하마. 일본 오사카에 요코시로와 요코하마라는 이름의 두 자매가 살고 있었다. 동생 요코하마는 어느 잘생긴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 동생의 애인을 본 언니는 그 남자에게 반해버렸다. 그래서 그녀는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요코하마는 언니가 몰래 독약을 넣은 주스를 마시고 죽었다. 언니는 동생의 시체를 토막내어 산에다 묻어버렸다. 하지만 동생의 머리는 케이크 상자에 담아 강물에 던져버렸다. 며칠 뒤 한 낚시꾼이 그 케이크 상자를 발견했다. 낚시꾼은 집으로 돌아와 굳게 묶인 상자를 뜯어보고 기겁을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머리만 남아있는 요코하마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무슨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요코하마라는 자신의 이름 넉자였다. 말하는 머리에 대한 소문은 어느새 일본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결국 요코하마의 신기한 머리는 박물관에 전시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언니 요코시로는 무서움에 떨었다. 하지만 동생의 머리가 요코하마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는 소문에 일단 용기를 얻어 그녀는 박물관에 가보기로 했다. 그녀는 혹시 동생이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워서 뒤로 돌아선 채로 물었다. 네 이름이 뭐지? 요코하마. 몇 살이지? 요코하마. 무엇을 물어봐도 대답은 요코하마였다. 그녀는 안심을 하고 돌아서서 물었다. 그럼 널 이렇게 만든 게 누구지? 그러자 요코하마는 크게 소리쳤다. 바로 너! 휴게소. 조선 처녀들의 비극. 일본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매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해수욕장에 놀러온 사람들 중 매년 18명이 실종되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전 일본은 들끓었다. 결국 일본 경찰청에서는 그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여름이 되자 해수욕장을 폐쇄시키고 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 18명의 경찰들이 동시에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누가 나 좀 도와줘! 한 경찰의 비명이 들렸다. 이어서 수영을 하고 있던 다른 경찰들의 비명소리도 났다. 갑작스런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배 위의 동료 경찰이 소리쳤다. 왜들 그래? 무슨 일이야? 물속에서 무엇이 내 발을 잡아당기고 있어! 이것이 18명의 경찰들이 한 마지막 말이었다. 후에 한 역사학자에 의해 알려진 사실이다. 약 400여 년 전, 임진왜란 때 왜군들은 조선의 처녀들을 수없이 일본으로 잡아갔는데 한 번은 조선 처녀를 태우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했다. 그때 바다에 빠져 죽은 처녀가 모두 18명이었고 침몰한 장소가 바로 지금의 해수욕장 근처라는 것이다. 휴게소. 영은 무엇일까? 영은 정말 숫자인가? 만약 숫자라 한다면 보통 숫자는 아니다. 매우 특이한 숫자다. 영은 다른 보통의 수와는 전혀 다르다. 영은 물건 수를 셀 때 사용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수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다른 수의 오른편에 0을 놓으면 그 수는 10배씩 증가한다. 모든 수의 0을 곱하면 답은 늘 0이다.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다른 수를 0으로 나누면 계산기는 이상하게 작동한다. 계산기는 0에 의한 나누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계산기에는 에러 표시가 나타나는 것이다. 0은 기원전 1000년경에 처음으로 바빌로니아 수학에 등장했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는 물론이고 마야의 수학 체계에도 있었다. 0의 뜻은 동등한 수끼리 감산을 했을 때 양수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낼 필요성 때문에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숫자 체계를 채용한 아랍인들이 그것을 다시 9세기의 서방 수학자들에게 물려준 후에야 비로소 0이 광범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문서들은 10이 아닌 9까지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0이 아직도 수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0의 특이한 작용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0의 마법적인 위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비밀 결사들은 0의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인 시프라를 그들의 암호로 사용하기도 했다.
현대 수학자들은 영을 실용적으로 다루고 있다. 수학자들은 영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영은 규칙적인 수처럼 작용한다. 예를 들어 -3, -2, -1, 0, 1, 2, 3 등과 같이 일련의 수들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하지만 영의 역설적인 특징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아내를 업고 다닌 남편. 주위에서 인꼬라고 소문이 날 만큼 사이가 좋은 어느 부부가 서로 싸우고 있었다. 남편이 심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주정을 부렸기 때문이다. 심한 말다툼 끝에 술에 취한 남편은 탁자 위에 있던 꽃병을 들어 아내에게 던졌다. 머리에 맞은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무서워진 남편은 아내의 시체를 아무도 몰래 정화조에 버렸다. 부부에게는 5살 난 아이가 하나 있었다. 아이는 엄마를 무척 따랐는데 이상하게 엄마가 보이지 않는데도 찾지 않는 것이었다. 궁금해진 아버지가 아이에게 물었다. 얘,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니? 그러자 아이가 말했다. 아빠는? 아빠가 엄마를 업고 있잖아. 그런데 왜 엄마가 아빠를 노려보고 있어? 여보, 오랜만이야. 어떤 여자가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갔다. 3번 결혼했는데 3 남편을 모두 독살한 무기수였다. 전과 이범인 그 여자가 자유의 몸이 되려면 아무리 감형된다 해도 최소한 20년은 감방에서 썩어야 했다. 그러나 여자가 세상에 둘도 없을 정도의 절세 미인이어서 아직 총각 신세인 간수 몇 사람이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물론 여자 역시 평생을 이 창살 속에서 썩을 수는 없다며 호시탐탐 간수 한 사람을 꼬셔 탈출하기로 작정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아주 못생긴 간수 한 사람이 걸려들었는데 차츰 시간이 지나자 이 둘은 어느덧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로 변했다. 이 절세미인과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고 싶어 몸살이 날 지경인 간수는 머리를 있는 대로 다 굴렸다. 90도로도 굴려보고 180도, 360도까지 굴려본 결과 마침내 묘안이 하나 떠올랐다. 이 감옥에서는 한 달에 꼭 한 사람씩 죽어나갔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관 속에 여자가 몰래 들어가 땅에 묻히게 되면 그때 간수가 가서 꺼낸 후 둘은 멀리 도망가서 산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사람이 왜 이리 빨리 죽지 않느냐고 안달하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한 사람이 죽었다. 여자가 몰래 관 속으로 들어갔다. 아무리 통쾌한 탈출이라지만 그래도 시체 옆이라 등골이 서늘했다. 비록 자기가 사람을 죽이긴 했으나 죽은 시체 옆에 누워보기는 처음이었다. 한참 지난 후 어릴 적 요람처럼 흔들흔들하던 움직임도 상여 소리도 없는 걸로 봐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었다. 곧 흙이 관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씩 숨이 가빠왔다. 그러나 기다렸다. 아무리 기다려도 간수의 삽질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처음엔 그나마 넓게 느껴졌던 관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 옆에 시체를 밀어내려고 몸을 돌리는데 웬 낯익은 얼굴 3개가 웃으면서 동시에 인사하는 것이었다. 여보, 오랜만이야. 공포의 벌레 소리. 서울 구로공단에 다니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혜숙이는 같은 공장의 성실한 어느 청년과 사랑을 하게 되었다. 둘은 미래의 행복한 생활을 꿈꾸면서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다. 서로 가난했기 때문에 혜숙이는 남자에게 싸구려 알람 시계를 예물로 선사했고 남자는 금반지를 혜숙이에게 껴주었다. 둘은 힘든 생활이었지만 서로를 아껴주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엮어갔다. 어느 여름날 남편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네 불량배와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됐고 불량배들은 남편을 죽이고 말았다. 두려워진 불량배들은 시체를 동네 연립주택 공사장의 콘크리트 속에 묻어버렸다. 공사가 모두 끝나고 집이 완성되자 그 연립주택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일동 101호에서 아침마다 이상한 풀벌레 소리가 난다는 것이다. 귀뚜라미나 여치가 나오기에는 너무 이른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 이후로 그 집에는 이사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해 겨울 소문을 듣지 못한 어느 젊은 부부가 101호에 이사를 오게 되었다. 역시 아침만 되면 어디서 들려오는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결국 부부는 새벽같이 경찰을 불러서 집의 벽을 하나하나 뜯어내기 시작했다. 안방의 벽을 허물자 끔찍하게도 벽 안에는 사람의 해골이 묻혀 있었다. 그때 귀뚜라미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 소리의 행방은 바로 해골이 차고 있는 알람 시계였다. 혜숙이의 남편은 매일 아침 6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하루를 시작했던 것이다. 삐에로 인형. 윤미라는 2살박이 아기가 있었다. 그런데 윤미는 다른 아기들처럼 웃는 얼굴을 좀채로 볼 수 없었다. 모남동녀인 윤미의 부모는 그것이 늘 걱정이었다. 하루는 세 식구가 명동으로 쇼핑을 나갔다. 그런데 윤미가 인형 가게 앞에서 까르르 웃는 것이 아닌가. 윤미의 부모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윤미가 좋아하는 인형을 사주기로 마음먹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윤미야, 뭘 사줄까? 엄마가 물었다. 윤미는 맨 구석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인형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삐에로 인형이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주인은 삐에로 인형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윤미의 부모는 양보할 수 없었다. 윤미를 위해 삐에로 인형을 꼭 사야만 한다고 주인에게 매달렸다. 사야 한다, 못 판다, 승강이 벌인 지 1시간. 주인은 할 수 없이 승낙하며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절대 삐에로 인형과 단 둘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윤미의 부모는 고개를 끄덕이고 즐거운 기분으로 가게를 나섰다. 윤미가 5살이 될 때까지 세 식구는 행복하게 살았다. 무엇보다 윤미의 부모는 윤미가 삐에로 인형을 본 뒤로 다른 아이들처럼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집안에 급보가 날아왔다. 윤미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윤미 엄마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윤미 아빠는 중상이 아니었다. 일주일만 입원 치료하면 완쾌될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다. 한시름 놓은 윤미 엄마는 응급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만 자지러지고 말았다. 지금 집에는 윤미와 삐에로 인형 단 둘이 있지 않은가. 윤미 엄마는 택시를 잡아 타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다. 방문을 연 윤미 엄마는 그만 뒤로 넘어가고 말았다. 삐에로 인형의 입에는 빨간 피가 가득 묻어 있었다. 입술을 실룩이며 삐에로 인형이 하는 말. 또 둘이네. 휴게소. 죽음의 바퀴. 1927년 9월 무용가인 이사도라 덩컨은
니스의 자동차 제조업자인 베노이트 팔체토가 가지고 있던 부가티 스포츠카를 보고 무척 좋아했다. 이사도라 덩컨이 부가티 스포츠카를 살 것을 기대한 팔체토는 그녀를 태우고 시운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사도라는 흔쾌히 동의했다. 이사도라는 어깨에 스카프만을 걸친 가벼운 옷차림이었으므로 팔체토는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 자신의 운전용 가죽 잠바를 입으라고 권했다. 그러나 이사도라는 거절했다. 이사도라는 스포츠카에 시동이 걸릴 때 연기하듯 스카프를 뒤쪽으로 던지면서 잘 있어요, 친구들. 영광을 향해 나는 출발할 거예요. 하고 소리쳤다. 곧이어 뒤로 길게 늘어진 스카프가 자동차의 바퀴에 휘감겼다. 이사도라는 불운하게도 스카프에 목이 졸려 목숨을 잃었다. 휴게소, 불교도들의 사형기술. 불교에서 살생을 금하는 것은 철칙이다. 하지만 과거의 불교도들이 범법자들을 처형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불법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기 위해 일부 불교도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가하지 않고도 범법자의 목숨을 빼앗는 교묘한 방법을 만들어냈다. 티벳의 불교도들은 라사의 포탈라 궁전에 있는 악명 높은 전갈의 동굴과 같은 지하 감옥에다 죄수들을 집어넣거나 20세기 초 기독교 선교사 순다르 싱이 당한 것처럼 죄수를 우물 안에 쳐넣고 죽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시대의 불교도들은 죄수를 젖은 야크 가죽에 싸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촘촘하게 꿰맸다. 햇빛을 받아 가죽이 건조되어 오그라들면 죄수는 질식하거나 죄어져서 사망한다. 죄수의 팔과 다리를 묶어서 강에다 던져 빠져 죽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사형 기술이었다. 이렇게 가혹한 사형 기술은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 교리와 조화되기 어렵지만 역설적이게도 티베트인들이 확실히 불법을 준수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스튜어디스의 손짓. 사업상 외국에 자주 나가는 김 부장은 내일 미국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일찍 집으로 돌아온 김 부장은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깊이 잠든 새벽, 김 부장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악몽을 꾼 것이다. 그는 비록 꿈이었지만 그 장면이 너무도 생생하여 다시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김 부장은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있었다. 어디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있어서 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작은 계단 위에서 한 젊은 여인이 밧줄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계단을 밟았다. 모두 13개였다. 계단을 다 오르자 그녀는 들고 있던 밧줄을 그의 목에 감았다. 그 순간 김 부장은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잠을 설친 김 부장은 공항으로 나가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고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계단에 수를 세어보니 정확히 13개였다. 우연의 일치겠지. 그러나 그는 비행기 입구에 서서 손짓을 하고 있는 스튜어디스를 보고 급히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스튜어디스의 얼굴이 어젯밤 꿈속에서 본 여인의 얼굴과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미국으로 가는 것을 다음 날로 연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뉴스 좀 보세요. 큰 사고가 났어요. 텔레비전의 뉴스에서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비행기의 추락 사고를 알리고 있었다. 순간 김 부장은 크게 놀랐다. 사고가 난 비행기는 바로 자신이 아침에 타려고 하다가 포기했던 그 비행기였다. 방망이와 방울. 금슬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신혼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백혈병에 걸려 석 달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았다. 아내는 죽기 직전 남편에게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거든 관 속에 방망이와 방울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당신 절대 재혼하면 안 돼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아내는 27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죽는 것이 원통했는지 눈을 뜨고 숨을 거두었다. 남편은 아내의 유언을 잘 지켰다. 아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는 방망이와 방울을 넣었고 3년 동안 여자를 마음속에 품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길거리에서 죽은 아내와 꼭 닮은 여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진 남편은 여자와 빠른 속도로 사랑에 빠졌고 곧 결혼식을 치렀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다. 첫 번째 아내와의 생활 못지않게 즐거운 나날이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외박하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했다. 남편이 집을 비우고 없는 날 밤이면 꼭 집안에서 딸랑 딱, 딸랑 딱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하루는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었다. 아내가 애원할 정도로 말렸지만 중요한 회사 일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남편은 출장지에서 일을 끝내자마자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랑스런 아내는 뒤통수가 터지고 머리털이 숭숭 뽑힌 채 싸늘한 시체로 안방에 누워 있었다. 추적추적 비 내리는 날, 두 번째 아내의 장례를 치른 남편은 이상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당장에 첫째 부인의 묘로 달려가 묘를 파헤쳤다. 드디어 관이 삼날에 닿았다. 관뚜껑을 천천히 열어본 남편은 그만 정신을 잃고 관 속으로 나뒹굴었다. 시체는 입에 머리카락 한 움큼을 문 채 싸늘한 시선으로 밖을 쏘아보고 있었다. 오른손과 왼손에는 방망이와 방울이 꽉 쥐어져 있었다. 엄마 마네킹.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정호와 정호 엄마는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아버지도 없는 큰 집이 너무 썰렁해 혼자 사는 큰 이모를 불러 함께 살았다. 정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석 달 후, 큰 이모는 정훈의 재산을 탐내 정호 엄마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 우연한 기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정호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복수를 다짐했다. 이국리 저국리 끝에 정호는 마네킹 회사에 죽은 엄마와 똑같은 모습의 마네킹을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정호는 주문한 마네킹이 응접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정말 엄마의 모습과 똑같았다. 큰 이모가 현관문을 여는 것을 본 정호는 큰 소리로 마네킹에게 말했다. 엄마, 저 학교 다녀왔어요. 그러자 마네킹이 그래. 잘 다녀왔니? 라고 대답했다. 엄마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이 광경을 지켜본 큰 이모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가고 말았다. 정호는 마네킹의 목소리까지 녹음되어 있는 것이 놀라웠지만 큰 이모에게 복수한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곧이어 하는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정호는 문을 열어주러 밖으로 나갔다. 대문 밖에는 마네킹 회사 직원이 엄마를 쏙 빼닮은 주문한 마네킹을 들고 서 있었다. 휴게소 10차원과 11차원의 세계. 1915년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중력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설명을 시도했다. 아인슈타인의 가장 혁명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 개의 공간 차원과 길이, 폭, 깊이, 시간으로 구성된 4차원의 우주에 살고 있다는 논리였다. 그 네 가지 차원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일체, 즉 공간, 시간을 형성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10차원 또는 11차원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물리학자들이 있었다. 이 추론은 우주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들, 즉 중력, 전자기, 원자핵을 함께 묶어주는 강력한 핵력, 방사능을 통제하는 약한 핵력, 아원자 입자를 튕겨내는 의문의 제5의 힘 등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이론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처럼 각기 다른 종류의 힘이 공존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몇 개의 차원이 더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었다. 비행기의 날개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는 공간, 시간의 4차원 속에서 날개 끝에 정확한 위치를 쉽게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은 1995년 4월 9일 목요일 오후 4시 20분, 위도는 북위 36도, 경도는 서경 113도이며 해발 8,845m 상공에 날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매끈하고 윤기나는 비행기 날개를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매끈하지 않으며 많은 양의 둥근 돌과 파편들이 널려 있을 뿐이다. 전자현미경에 나타난 둥근 돌의 한 점의 위치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덧붙여서 두 개의 수치, 즉 둥근 돌의 구면상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점의 위도와 경도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공간, 시간의 4차원에 더해서 모두 6차원이 우리들에게 제시되는 것이라고 물리학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 날개 표면은 2차원의 평면이다. 우리가 둥근 돌의 다른 차원들을 아는 것은 전자현미경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다른 차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그것들을 증명할 방법은 없다. 우리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 수준에 감싸여 있는 그들 추가 차원들에는 접근할 수가 없다. 물리학자들은 우주를 창조하게 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처음 몇 순간에 생성된 엄청난 에너지가 입자들을 이들 차원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주가 식고 초기에 폭발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물질은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4차원의 세계에만 계속 존재하게 되었다. 다른 차원들은 수축된 것이다. 6차원, 아니 10차원, 11차원의 세계가 우주에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4차원의 세계에 갇혀있는 우리는 그것을 볼 수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